지속적인 내면 소통으로서의 의식, 양은 의식의 붕괴와 의식의 탄생, 의식의 본질에 관해서 탐구하는 안토니오 다마지오 마이클 가자니가 라마 찬드런 데이비드 이글먼 등의 현대 내과 학자들은 모두 의식의 본질이 일정의 스토리텔링이 있다고 본다. 특히 다마지오는 마음과 의식을 구분한다. 마음은 좀 더 기본적인 것이고 거기에 부가적인 부여된 기능이 의식이다. 즉 마음이 하는 여러가지 일을 지켜보고 알아차리는 것이 의식이다. 마음은 의식 없이도 작동할 수 있으나 마음이 하는 일을 지켜보는 유일한 통로는 의식뿐이다. 나는 의식을 통해서만 나 자신의 마음작용을 엿볼 수가 있다. 의식이 마음 작용을 지켜본다는 것은 온 마음 작용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한다는 것이다.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것은 그것의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이처럼 내가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은 무언가를 느끼고 경험하는 것 자체가 모두 스토리텔링이다. 1976년에 발간된 의식의 기원이라는 저것을 통해서 줄리언 제임스는 인간의 의식이 원래 자네와 우운의 사이의 내면 소통을 통해서 발전했다는 독특한 주장을 펼친다. 제임스에 따르면 고대인에게 현재 우리가 지닌 것과 같은 의식이 없었다. 고대인에게 우운의 기반을 두는 양원적인 마음만 있었을 뿐이다. 그것이 무너져 내리면서 현대인의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며 순차적인 의식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순차적인 의식은 글쓰기와 글 읽기의 영향 때문이다. 단선적이고 인과적이며 논리적인 이야기로부터 사유가 생겨난 이유는 인간의 이야기 방식의 쓰기와 읽기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제임스에 따르면 인간에게 의식이 생기는 것은 언어와 사용에서 비롯이 되었다. 언어 사용에서 우리의 의식이 언어를 사용한다기보다는 언어의 사용이 인간의 자의식을 생산해냈다는 것이다. 문자가 존재하기 전에는 인간이 하는 생각의 본질은 목소리였다. 목소리는 특정한 방향성이 없다. 어디서나 다 들린다. 목소리는 360도로 퍼져나간다. 인과적이거나 논리적이지 않다. 인과성이나 논리성은 글말의 본질이지 입말의 본질이 아니다. 목소리는 시간에 따라서 단선적으로 흘러간다는 느낌도 없다. 여러가지 목소리가 인간의 머릿속에서 서로 울림을 주고받는다. 자네와 우은혜가 서로 이야기를 하고 듣기도 한다. 과거에 들었던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다시 내 머릿속에 떠돌기도 한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내면의 소통이다. 이것이 제임스가 이야기하는 향원적인 마음이다. 원시시대 인간의 의식 속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혼재해서 떠돌았다. 문자의 발명은 인류의 사고방식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다. 많은 사람이 글을 쓰고 읽게 되면서 인류는 차츰 순차적이고 단선적인 사유구조를 지니게 되었다. 문자는 좌에서 우로 혹은 우에서 좌로 혹은 위에서 아래로 라는 확실한 방향성을 갖는다. 현대인에게 더 이상 순수한 입말 문화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서 서천의 호메로스 입말 문화의 전통을 간직한 음유 시인을 찾아 나서는 이스마일 카이다 소설 H 소리를 한번 읽어볼 것을 강력 추천한다. 문자 발명 이전 시대의 입말과 현대인의 입말은 그 구조와 기능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오늘날의 입으로 말하는 것조차 모두 문자화된 텍스트를 발화하는 것처럼 들리고 그렇게 인식이 된다.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모두 문제를 전제하면서 입말을 구사한다. 방향성과 인과성을 지닌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순수한 스피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이야기를 한다 해도 그것은 이제 글말을 입으로 발언하는 것뿐이다. 제인수 이론에서 핵심적인 개념은 양문의식이다. 입말 문화를 기반으로 했던 고대인에게는 하나의 의식이 아니라 자아와 은혜로는 분리된 두 개의 방에 각각 존재하는 별도의 의식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은혜에서 비롯되는 목소리를 신의 목소리로 받아들여 자뇌로 처리했다. 중요한 순간마다 들려오는 목소리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고 그대로 행동했다. 단일한 자아의지가 존재하지 않았던 고대인은 자기 내면에서 들어오는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행동했다. 현대인의 단일한 의식은 원래 존재했던 것이 아니다. 이러한 양문의식이 붕괴하면서 생겨났다는 것이다. 자아는 모든 것을 혼자서 결정하는 독자적인 나가 되었고 은혜는 더 이상 아무런 목소리도 낼 수 없는 영원히 침묵하는 죄수가 되어버린 것이다. 현대인도 은혜의 목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다. 이를 현대인은 환청이라고 한다. 조현병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실제로 환청을 듣는 환자들에 대한 뇌영상 결과를 보면 환청이 들릴 때 청각과 관련된 대뇌 피질이 활성화되기도 한다.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고대인은 모두 조현병 환자였던 셈이다. 자아내와 은혜의 연결망이 끊어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가자니가의 연구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자아내와 은혜가 완전히 분리되면 자아내가 은혜에 대한 통제권을 발휘할 수 없게 되어 은혜 역시 독자적인 의식 적용과 스토리텔링을 하게 된다. 제인스의 주장에 따르면 양문의식의 붕괴는 기원전 18세기에 서서히 시작되어 약 10세기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사회 조직의 발달과 더불어 특히 문자 문명의 확산에 따라 양문의식은 점차 단일한 자의식으로 전환되었다. 양문적인 상태에서 자아의 중심의 단일한 주관적인 의식으로서의 전환이 완료된 시기는 대략 기원전 7세기다. 제인스는 현대 사회의 종교들은 양문적인 시대로 존재했던 신의 목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결과라고 설명한다. 나아가 그들은 다양한 역사적인 신화적인 증거를 토대로 양문적인 문화 잔재가 인류 문명 곳곳에 남아있다고 주장한다. 오래전부터 구전으로 전해온 신화를 호메로스가 기원전 8세기경에 문자로 기록한 일리아드를 살펴보자. 이 서사시에 등장하는 사람은 서로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는다. 의사결정도 내리지 않는다. 스스로 생각하거나 고민하지도 않는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낼 때는 어떤 목소리가 들려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준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목소리에 즉시 복종한다. 제인스는 이런 사실을 양원적인 의식이 존재했다는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과연 제인스의 주장대로 인간은 과거에 양원적인 마음을 지녔는데 불과 수천 년 사이에 그런 붕괴가 일어났을까? 그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호메로스의 서술에 기초해서 일리아드의 등장인물들이 주체적인 인격을 갖고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 역시 얼른 수긍하기 어렵다. 내가 보기에는 오늘날의 우리와 지극히 비슷해 보인다. 물론 그들이 내면적으로 고민하거나 스스로 결단을 내리는 것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이라는 인간상은 오히려 근대 소설의 산물이 아닌가? 인간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기보다는 호메로스와 근대 소설 사이에 존재하는 인간에 대한 관점의 변화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제인스가 자신의 주장을 엄밀하게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인스의 주장에는 상당한 통찰력과 시사점이 있다. 그래서인지 여전히 많은 사람이 제인스의 주장에 관심을 기울이며 심지어 그의 가설이 현대인 뇌과학에 의해 입증되었다고 보고하는 학자들도 있다. 제인스가 설명하는 의식의 개념은 일종의 메타의식이다. 즉 내가 무엇인가를 지각하고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는 그것이 바로 의식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은 언어적인 기반을 갖는다는 점에서 다른 동물들의 주의력이나 의도와는 확연히 구분이 된다. 제인스의 논의에서 핵심 개념은 유사자아다. 유사자아는 실제로 존재하는 신체의 자아의 유사체 혹은 일종의 메타포다. 제인스에게 있어서 실제로 존재하는 나는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몸으로서의 나, 즉 신체의 자아다. 신체의 자아만 행동하고 말하고 고민하고 번뇌한다. 유사 자아는 다만 이를 지켜볼 뿐이다. 신체 자아의 유사체인 유사 자아의 핵심적인 기능은 역시 이야기하기를 수행하는 것이다. 유사 자아는 신체의 자아가 하는 행동에 자동적이면서 즉각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존재다. 유사 자아는 나의 행동, 말, 고민, 번뇌를 그저 지켜보고 알아차릴 뿐이다. 유사 자아가 바로 의식의 본질이다. 유사 자아는 인식에 대해서 인식하고 경험에 대해서 경험하는 메타 의식이다. 의식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다마지오나 스타니슬라스 드 한너를 비롯한 최신 뇌과학자들의 견해와 영험한 다를 뿐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제인스의 유사 자아는 앞에서 살펴본 배경자와 매우 비슷한 개념이다. 칸트의 초월적인 자아와도 비슷한 개념이다. 칸트에게 있어서 자아라는 개념도 초월적인 자아인데 이 자아는 다양한 범주의 정보들을 통합하는 주체다. 초월적인 자아는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의 조건이다. 따라서 인식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이나 묘사도 불가능하다. 대상이나 객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또 에드먼트 후슬의 순수 의식과도 비슷한 개념이다. 후슬의 순수 의식 역시 모든 것을 대상으로 삼는 절대적인 주체다. 의식이 시공간을 만들어낸다. 칸트, 후설, 하이데거, 사르트르는 모두 의식을 투명하고 순수한 어떤 것으로 파악한다. 사르트르에 따르면 의식은 어떤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만 그 존재가 확인될 뿐이고 그 자체로서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유럽의 근대 철학자들에게 한 사람이 독이성의 의식을 지녀줄 수 있다라는 상상하지 못할 일이었다. 칸트는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인 조건으로서 경험 이전에 이미 주어진 것이라고 보았다. 인간의 경험은 시공간 속에서만 가능하며 시공간은 그러한 경험의 조건일 뿐 경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시계바늘의 움직임을 경험할 수 있으나 시간 자체는 경험할 수가 없다. 움직이는 물건을 경험할 수는 있으나 공간 자체를 경험할 수는 없다. 칸트적인 세계관에 따르자면 우리는 시간이나 공간 자체를 경험할 수는 없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만 경험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칸트식의 시공간 개념을 당연한 상식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칸트 이래 근대 철학의 근대 과학이 구성해 놓은 세계관이 우리가 받은 의무교육 전반에 대체로 깔려있기 때문이다. 시간과 공간이 선언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칸트가 들으면 기절초풍할 일이지만 양자 물리학을 비롯한 현대과학의 여러 발견은 시간과 공간이 사실은 인간의 생물학적인 조건에 의해서 생산된 것이란 점을 강력하게 암시한다. 시간과 공간을 포함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실체가 사실은 머릿속의 내러티브의 시스템에 의해서 생산된 것이고 그 내러티브의 시스템 자체가 바로 자의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물리학자가 뇌과학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주어진 시공간에서 인간의 스토리텔링을 한다기보다는 의식의 스토리텔링이 인간 관계를 만들어내었고 다시 이것이 시공간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인간의 의식이 없다면 우주에는 시간도 공간도 없다는 뜻이다. 인간의 의식이 이야기를 만들어냈고 인간의 이야기가 인과관계를, 인과관계가 시공간을, 시공간이 우주를 만들어내었다. 대초에 있었던 것은 의식과 이야기, 저 로고스였다. 의식에 관한 양리적 학의 통찰. 인간의 의식과 물리적인 세계의 연관성은 인간의 의식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철학자나 뇌과학자들만이 아니다. 물리학자들도 오래전부터 인간의 의식에 대한 이론을 제시해왔다.
인간의 의식과 물리적인 세계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 1964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유진 위그너는 의식이 있는 인간의 관찰만이 파동 함수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간의 의식이 물질의 존재 방식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하이젠베르크와 보어의 코펜하겐 해석 이래 현대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100여 년이나 지난 오래된 상식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뉴턴은 고전역학 패러다임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우리 일반인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식이다. 나의 의식이 물리 세계의 변화를 가져온다니 정신 세계와 물질 세계를 근본적으로 구분하는 데카르트적인 세계관의 바탕을 둔 교육을 받아온 일반인의 고정관념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다. 양자역학에서는 의식을 지닌 존재가 관찰을 해야 물질의 상태가 결정된다. 가느다란 더위의 슬릿이 있을 때 전자가 어느 슬릿을 지나갔는지를 관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의식을 지닌 존재가 관찰하지 않으면 전자는 두 슬릿을 모두 통과한 것과 비슷한 중첩 상태에 놓이고 마치 파동처럼 행동한다. 그러다가 인간이 관찰하면 파동 함수는 붕괴하고 마치 입자처럼 행동하게 된다. 인간의 의식이 우주를 이루는 기본적인 입자의 상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물질의 상태가 의식을 지닌 존재의 관찰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것은 데카르트나 칸트적인 세계관에 함몰된 우리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게만 느껴진다. 한 곳에서 사라진 입자가 다른 곳에서 불투성 나타나기도 하고 시간을 거슬러 낮은 것이 먼저 것의 상태를 결정하기도 하며 하나의 입자가 두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양자역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세계의 모습이다. 거시적인 세계와 구별되는 별도의 밀입자 세계가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 몸, 지구, 우주 전체가 모두 밀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양자역학의 이론을 기묘하게 느끼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는 또 어려워하는 이유는 사실 양자역학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의 직관이나 상식이 사실과는 다른 세계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양자역학이 슬쩍 보여주는 우주 진짜 모습과 사실보다는 우리는 그동안 지녀왔던 직관과 상식이라는 환상에 더 익숙한 것일 뿐이다. 양자역학이 다루는 밀입자의 세계는 모순과 역설로 가득 차 있다. 일상생활과 별 관련 없는 기묘한 이야기로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양자역학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엄청나게 바꿔놓았다. 우선 정보통신기술의 핵심인 반도체는 고전역학으로 다룰 수 없고 양자역학으로만 설명이 가능하다. 반도체의 성질은 전자들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으로 그 자체가 양자역학의 현상이다. 반도체는 물론 인터넷, 와이파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GPS, 레이저 광선 등도 모두 양자역학 덕분에 가능한 기술이다. 이러한 양자역학 기반 기술이 없었다면 우리는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여러 기능은 아예 불가능했을 것이다. 비상식적이라고 여겨지는 양자역학 덕분에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와이파이를 통해서 인터넷하고 내비게이션으로 결코 찾아가는 상식적인 일을 하며 살아간다. 우리는 쉬지 않고 숨을 쉰다. 그런데 호흡을 통해서 세포 하나하나에 산소를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양자역학을 통해서만 설명되는 현상이다. 산소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에 실려서 세포 구석구석 이동한다. 산소와 헤모글로빈의 결합, 산소의 에너지 대사 과정 등이 모두 양자역학을 통해서만 제대로 설명될 수 있다. DNA 역시 양자역학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유전자 검사에 이용되는 DNA 전기 영동법 역시 양자역학을 이용한 기술이다. 다시 말해서 양자역학이 보여지는 세계는 실제 우주의 모습에 더 가까운 것들이다. 양자역학이 보여지는 세계가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의 상식과 직관이 실제 우리의 모습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물리학과 생활은 별도의 연구 대상을 다루는 별개의 학문이었다. 그러나 20세기 이후에서 동일한 세계관과 접근법으로 설명될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을 다루는 학문으로 통합되고 있다. 물리학의 근본 법칙을 통해서 모든 생명현상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유전자에 대한 분자 생물학적인 접근이나 광합성 과정에서 대한 양자역학적인 설명 등이 그러하다. 물리학과 생활을 하나의 학문으로 통합시키려는 최초의 시도는 슈레딩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양자역학의 기초를 놓은 슈레딩거는 1944년에 생명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살아있는 생명체의 경계 아니라는 방금과 시간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 물리학이나 화학이 어떤 설명을 할 수 있겠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면서도 생명현상도 분자나 현자 수준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슈레딩거는 현재나 미립자 단위에서 생명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물리학적인 법칙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았으며 그 원리는 양자의 그 원리일 것이라고 믿었다. 이 책은 많은 과학자에게 생명현상과 물리현상을 동일한 이론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는 영감을 주었다. 실제로 훗날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밝힌 왓슨과 크립도 슈레딩거의 책을 읽고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슈레딩거 양자역학에 따르면 우주의 모든 것은 우주 파동 함수로 표현이 된다. 이 함수는 양자역학 법칙에 따라서 변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길 확률을 결정한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우주 파동 함수의 일부가 붕괴했다는 것이다. 인간의 의식이 물질의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사실은 인간의 의식 작용 자체가 양자적인 신경 작용의 결과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